하나가 되어주세요. 이제 사랑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게 수반되어서 오죠. 그러니까 마음을 줄 듯 줄 듯 하면서 안 준다거나 뭐 다 주면 좋겠는데 뭐 키스까지는 하지 말고 뽀뽀까지만 해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이랬을 때 그것을 나에게 뭐 고통만을 주지 마시고 님의 마음을 다 주세요.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나의 마음을 돌려보내 주세요. 나는 니한테 다 마음을 줬는데 니는 그렇게 한다면 내 마음도 내놔라. 뭐 이런 약간의 질투적인 어떤 부분도 다분히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 시도 소개해드렸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이 시 해석을 좀 해달라고.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국물이 우러나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 고기 질긴 거 막 씹을 때 계속 씹어도 껌처럼 안 넘어갈 때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 어쩌자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시여서 어제 올려드렸더니 김명진 선생님이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또 달빛과 함께 춤을님께서도 해석을 해주셨던데 그 나름대로 해석이 아주 멋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키스. 키스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아져 있죠. 키스할 때 눈을 뜨고 합니까? 눈을 감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면 못 보는 채 하지 마세요. 그 말이고. 입을 꼭 다물죠. 이러니까 저도 억수로 많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뜨거운 사랑에 웃으면서 차디찬 부끄러움에 울지 마셔요. 떨지 마셔요. 울지 마셔요. 이 시를 만약에 누군가가 썼다고 친다면 그 이 시를 쓴 사람은 첫 키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상대의 반응을 관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도 첫 경험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상대는 첫 경험이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썼다고 친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첫 키스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면 아주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천하네 가을 하늘이 높다기로 정하늘을 따를 소냐 봄바다가 깊다기로 한바다만 못하리라. 높고 높은 정하늘이 싫은 것만 아니지만 손이 낮아서 오르지 못하고 깊고 깊은 한 바다가 병될 것은 없지만은 다리가 짧아서 건너지 못한다. 손이 자라서 오를 수만 있다면 정하늘은 높을수록 아름답고 다리가 길어서 건널 수만 있으면 한바다는 깊을수록 묘하니라. 만일 정하늘이 무너지고 한바다가 마른다면 차라리 정천이에 떨어지고 한해에 빠지리라. 아, 정하늘이 높은 줄만 알았더니 님의 이마보다는 낮다. 아, 한바다가 깊은 줄만 알았더니 님의 무릎보다는 얕다. 손이야 낮든지 다리야 자르든지 정하늘에 오르고 한바다를 건너려면 님에게만 안기리라. 이 정천한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쭉 풀어서 써놨는데 아주 운율도 기가 막히고 이런 시는 막걸리 한 잔 놓고 기가 막힌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시라는 생각을 해보고 당신이 아니다면 포시럽고 매끄러운 얼굴에 왜 주름살이 접혀요. 당신이 괴롭지만 않다면 언제까지라도 나는 늙지 아니할 테예요. 맨 처음에 당신에게 안기던 그때대로 있을 테예요.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라도 당신 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당신의 뜻대로만 하셔요. 나는 곧 당신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늙고 주름이 생긴다는 뜻은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그냥 잠 없는 꿈. 나는 어느 날 밤에 잠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의 님은 어디 있어요? 나의 님을 보러 가겠습니다. 님에게 가는 길을 가져다가 나에게 주셔요. 검이요. 너의 가려는 길은 너의 님이 오려는 길이다. 그 길을 가져다 너에게 주면 너의 님은 올 수가 없다. 내가 가기만 하면 님은 아니와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시가 소개되고요. 생명, 닷과 키를 잃고 거친 바다에 표류된 작은 생명의 배는 아직 발견도 아니된 황금의 나라를 꿈꾸는 한 줄기 희망의 나침반이 되고 항로가 되고 순풍이 되어서 물결의 한 끝은 하늘을 치고 다른 물결의 한 끝은 땅을 치는 무서운 바다에 배질합니다. 님이여 님에게 바치는 이 작은 생명을 힘껏 껴안아 주세요. 이 작은 생명이 님의 품에서 으스러진다 하여도 환희의 영지에서 청순한 생명의 파편은 최고의 보석이 되어서 조각조각이 적당히 해져 님의 가슴에 사랑의 휘장을 걸겠습니다.
사랑의 측량. 아주 역설적인 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은 것이고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은 것이다. 라고 쓰고 있죠.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거리가 가까운 것이죠. 이건 사랑이 적은 것이고 떨어져서 그 사이를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나의 사랑은 커진다라는 매우 역설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적은 사랑은 나를 웃게 한다. 가까이 있으니까 막 웃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랑,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랑이죠.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지금 당신이 가신 뒤로 거리가 멀어져서 내가 지금 계속 밤마다 울고 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냐. 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그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 반대다.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도 커진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측량하겠다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도 아주 재밌는 접근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해당화.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나니 너무 일찍 왔다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 경대 위에 놓입니다. 그래서 시름 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이 시도 한용원 선생님 시로 아주 많이 알려져서 읽히고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비는 해를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세상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비는 번개와 무지개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번개가 되어 무지개를 타고 당신에게 가서 사랑의 팔에 감기고자 합니다. 비 오는 날 가만히 가서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데도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비 오는 날에 오신다면 나는 연잎으로 윗옷을 지어서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비 오는 날에 잎 옷을 입고 오시면 이 세상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비 가운데로 가만히 오셔서 나의 눈물을 가져가신데도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를 줍니다. 이 시도 아주 기가 막힌 시입니다. 참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이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님이여 나의 이별을 참아주세요. 님이여 당신과 내가 사랑의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참아주세요. 그리하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도록 하여 주셔요. 오 나의 님이여. 이게 아마 이별을 해야만 할 때 어떤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그런 시인 것 같은데 이제 몇 편 안 남았습니다. 이게 시가 많은 시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래도 님의 침묵 시집 한 권을 뗐다 소리 하려면 끝은 봐야죠. 그래서 이제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달을 보며 여기에 저는 왜 수염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흡사한 여인이 쓴 글처럼 써놨죠,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달은 차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아름다운 수염이 역력히 보입니다. 포도주, 가을바람과 아침볕에 마침 맞게 익은 향기로운 포도를 따서 술을 빚었습니다. 아, 한밤을 지나면 포도주가 눈물이 되지만은 또 한밤을 지나면 나의 눈물이 다른 포도주가 됩니다. 오, 님이요. 이 시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쓰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비방. 그 당시에도 아마 한용운 선생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메가면 이제 신도들이 입소문을 냈을 거고 입방아를 찧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방. 세상은 비방도 많고 시기도 많습니다. 당신에게 비방과 시기가 있을지라도 관심치 마셔요. 비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태양에 흑점이 있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대하여는 비방할 것이 없는 그것을 비방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는 사자를 죽은 양이라고 할지언정 당신이 시련을 받기 위하여 도적에서 포로가 되었다고 그것을 비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달빛을 갈꽃으로 알고 흰 모래 위에 갈매기를 이웃하며 잠자는 기러기를 음란하다고 할지언정 정직한 당신이 교활한 유혹에 속어서 청류에 들어갔다고 당신을 지조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비방과 시기가 있을지라도 관심치 마셔요. 요즘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원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이어서 이제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류의 책들이 엄청나게 요즘 쏟아져 나오는데 뭐 그런 책 한두 권 읽는 것보다
이런 시 한 수 외워두면 훨씬 더 무게감도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조는 사자를 죽은 양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당신이 시련을 받기 위하여 도적에서 포로가 되었다고 그것을 비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한용 선생님의 마음이 좀 묻어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스님의 사랑은 파괴냐? 그 주제를 제가 질문으로 드렸죠. 어떤 여인 한 사람과의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중생을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속함을 가진 구속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까지도 늘 대립되는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스님만의 비단 이야기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이 문제는 항상 갈등의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다면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시다. 사랑의 존재,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이 아닙니다. 노자책에 보면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사랑을 이름 지을 만한 말이나 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사랑 이상의 단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기 보면 그 나라에는 국경이 없다. 수명은 시간이 아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수명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랑의 유효기간은 뭐 3년이다, 2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수명이 없다는 말은 수명이 길다는 말은 아니니까 수명이 아주 짧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용우 선생님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글입니다. 나는 지금 네가 어디 있다, 잘 있다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오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이야기는 없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제 떠났다든지, 언제쯤 도착할 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는 지금 중요한데, 뭐 다른 이야기만 잔뜩 써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외로움이 수반되어진 그리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를 극도로 그리워하면서 기다림의 형태로 표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편지를 받았는데 뭐 언제 오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없고 뭐잘 있냐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군에 계셔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죠? 유문 편지가 왔는데 국군 장병 아저씨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소리 다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 필요 없고 뭐 언제 온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이 녹아져 있는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니요. 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비밀은 야속히도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비밀은 눈물을 거쳐서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한숨을 거쳐서 당신의 청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떨리는 가슴을 거쳐서 당신의 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밖의 비밀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되어서 당신의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소리 없는 메아리와 같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다. 혹사, 기침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고, 청각으로 들어갔고, 촉각으로 들어갔고.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거죠? 저 사람을 나만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대상을 나만 가지고 싶을 때 생겨나는 마음이죠. 온리의 관점으로 누군가가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올곧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내가 어떤 대상을 나만 가지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을 강제로 내 앞에 무릎 꿇릴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거꾸로 하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나를 하세요. 이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 앞에 네 맘대로 하라라고 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흔히 청춘들은 키스를 허용하게 되고 시간을 허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복종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스피노자는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을 지금 써놓고 있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한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만은 복종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네 맘대로 해라.
이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자유보다 구속되어서 복종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이율 배반이죠.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결혼이라는 행위는 구속을 자처한 행위다. 그런데 결혼을 왜 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려고 한다. 거짓말이다. 스스로를 구속한 상태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데도 그 복종하는 마음 그 상태가 사랑이라고 본다면 이 사랑과 자유는 영원히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여서 어떻습니까? 짧은 시 하나가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과 떨어져 있는 나에게 조금 더 의심을 두지 마세요. 의심을 둔데야 나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으나 부질없이 당신에게 고통의 숫자만 더할 뿐입니다. 자꾸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를 카톡에다가 넣어놨다가 이렇게 문자 보내기를 자주 하시면 의심하지 마라. 네가 나를 의심하는 것이 나에게 문제는 없다. 다만 네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고통받는 건 나는 싫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차라리 님이여 오셔요. 오시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가셔요.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책망하려거든 차라리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세요. 침묵으로 책망하지 말고 침묵으로 책망하는 것은 아픈 마음을 얼음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아니 보려거든 차라리 눈을 돌려서 감으셔요. 흐르는 곁눈으로 흘겨보지 마셔요. 곁눈으로 흘겨보는 것은 사랑의 보에 가시의 선물을 싸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질투라는 놈을 이렇게 딸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이렇게 써놓고 계셔요. 오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가라. 뭐 책망하려거든 큰 소리를 해라. 고적한 밤 하늘에는 달이 없고 땅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가 없고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주는 죽음인가요? 인생은 잠인가요? 한 가닥은 눈썹에 걸치고 한 가닥은 작은 벨에 걸쳤던 님 생각의 금실은 살살살 거칩니다. 선사의 설법. 나는 선사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한용운 선생님 어디 가서 이제 설법을 들었던 모양이죠. 너는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라고 선사는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선사는 어지간히 어리석습니다. 사랑의 줄에 묶인 것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사랑의 줄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줄을 모르는 말입니다. 우와, 이게 사랑을 안 해본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양반이 뭐 욕심을 버려라, 사랑의 줄을 끊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종교인들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걸 끊으면 훨씬 더 그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왜 너는 모르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 사랑의 속박은 단단히 얽어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은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얽은 님의 사랑의 줄이 약해질까 봐서 나의 님을 사랑하는 줄을 곱들였습니다. 밧줄로 꽁꽁이라는 노래 아세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이 노래가 나를 꽁꽁 묶어라 이 말이지. 꽁꽁 묶어라. 끊지 말고. 당신의 그 동아줄이 약해질까 봐 걱정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묶어놨다 나중에 풀어버리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글을 보내며 그는 간다. 그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간다. 그의 붉은 입술 흰니 가는 눈썹이 어여쁜 줄만 알았더니 구름 같은 뒷다리 실버들 같은 허리 구슬 같은 발꿈치가 보다 아름답습니다. 걸음이 걸음보다 멀어지더니 보이려다 말고 말려다 보인다. 사랑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멀어간다. 보이는 듯한 것이 그의 흔드는 수건인가 했더니 갈매기보다도 작은 조각 구름이 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가을에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초입에 시집 한 권을 같이 만나보셨는데 저는 사실 여러 시인들 계시죠. 근데 어떤 단어에서 끈적거림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시들을 제가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풍경을 이야기하고 겉으로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런 시들을 좀 무게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최홍기 단장님께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아주 짧은 글이 없냐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두 줄 시인, 세 줄 시인 뭐 이런 분들 시를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한용운 시인의 시집을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 가을에 시 한두 편 정도 가슴에 품고
하늘도 보시고 바람도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아, 가져봅니다.